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으로 입사해가지고, R&D 5년을 하고, 그 이후에 IP 부서로 전배를 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23년간, 지식재산, 특허 분야에서, 라이센싱, 침해 분석, 협상, 계약, 소송, 특허 출원, 그다음에 나중에는 반도체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 관리하는 임원으로 있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는 그 R&D와 그다음에 그 JD, 그다음에 MIP 공부한 거 이런 거 좀 더 경험이 많은데 요즘 바로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 일을 좀 주시면은 뭐든지 특히 특허 분야는 잘할 수 있으니까 일을 좀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표준 특허 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분쟁 이슈와 그 분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그 강의해 주신 지식재산연구원의 문명섭 연구위원께서 그 발표해 주신 그 유럽의 표준 특허 정책과 비슷한 그러한 한국의 정책이 좀 수립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하에서 표준 특허를 정말 분쟁의 소지가 가능한 한 적으면서 표준 특허의 그 목적인 좋은 기술, 표준 기술을 널리 이렇게 상용화해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도모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과 그런 기관을 만들 때 이러한 그 다양한 분쟁 이슈를 좀 반영을 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으로 이 강의 이 왜 이렇게 미끄럽습니까? 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또 기본적인 그 개요를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냥 쭉쭉 넘어가고 분쟁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표준 제정 절차를 보시면은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그러니까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죠. 공적 표준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이 특허 제도와 그 다음에 이 표준화 제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허법과 특허 제도의 그 헌법적 입법 취지는 이 새로운 특허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그런 배타적 독점 권리를 20년간 부여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도록 도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특허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자,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산업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이 표준 제도는 뭐냐면은 좋은 특허 기술을 널리 사용하게끔 하자. 그래서 어떤 산업 기술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목적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허는 약간 독점적이고 이 또 표준 기술은 널리 사용해야 되고, 자, 그걸 어떻게 밸런싱을 맞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두 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는 이 표준 특허 분야에서는 특별히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적 표준으로에 보시면은 일단 표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품에 적용돼 가지고 상용화가 되는 것이고, 이 디펙트 스탠다드는 사실 이 시장 표준이라는 이게 주로 이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그 IBM PC compatible, 우리가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IBM PC compatible 부품을 다 그냥 사가지고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그 디펙트 스탠다드 시장 표준의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이 IBM은 진짜 현명하게도 어떻게 했냐면은 초기에 그 특허 포트폴리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포스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네들 특허 기술을 하드웨어 레퍼런스 북과 소프트웨어 레퍼런스 북 책 2권을 무료로 전 세계에 다 배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이 후발업체 그 애플보다 늦게 PC 퍼스널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애플의 시장을 침투해 들어가면서 정말 전 세계의 IBM PC 컴패티블 기술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한 5년,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시킨 다음에 그것이 디펙트 스탠다드가 되니까 남은 권리기간 동안에 로얄티를 받았거든요. 1년간, 뭐 제가 그때 삼성전자 라이센싱 부서에 있을 때 인포메이션 핸들링 시스템 라이센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특허 클레임을 걸었는데, 하여튼 나머지 그 기간, 특허 기간 10년 동안에 매년 $1 빌리언,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그때 $1 빌리언의 로얄티 수입을 벌어들였거든요. 10년간. 딱 그 캐시 아닙니까?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적 표준은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정책 하에, 그리고 글로벌 어떤 그런 스탠다드 그 하에 이 표준기술은 좋은 기술이니까 이 좋은 기술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이 제공되고 뭐 비용이 절감되죠. 중복 투자가 방지된다거나 또 기술 이전이 촉진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역이 활성화되죠. 그다음에 시장 진출 도구가 되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죠.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이 되죠. 왜냐하면 품질 보장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능 측정 기준이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 안전 및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 특허의 이 영향력이 큰 이유는 이 표준 특허는 글로벌리 사용이 되죠. 네. 또 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은 이 인터페이스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매 해피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표준 스펙에 딱 맞춰가지고 픽처 클레임을 그려놓은 클레임 청구하기 때문에 치매 입증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표준 특허가 좀 분쟁 없이 널리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제정 절차를 아까 유럽 표준 정책 설명하실 때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특허를 확보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표준 특허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특허가 되면은 상용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2번째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표준 단체의 그 표준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정합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여러분들 다 뭐 경험이 많으실 텐데, 그 계속 출원. 계속 출원이라는 것은 출원 이런
early stage에서 effective filing date는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펜던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부 클레임은 등록받고 거절되는 클레임으로 계속 펜던시를 유지하면서 뭐 이론상으로는 출원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계속 출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겟 되는 것이 이제 표준 그 스펙이니까 그 스펙에 맞추어서 계속 청구항을 막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그 청구항을 그렇게 바꿔가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최초 출원, 모출원의 상세한 설명 부분, 스페시피케이션, 도면과 스펙이 그 실현 가능한 모든 실시에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특허 출원할 때 그 초안 작성을 정말 잘 작성해야 됩니다. 예. 뭐 120만 원에 초안 작성해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 좀 한국의 초안 가격을 듬뿍 높여줘야 됩니다. 예? 뭐 초안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시회가 다양하게 들어가가지고 출원으로부터 20년간 가치 있는 그런 특허가 계속 이렇게 계속 출원, 뭐 분할 출원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자출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그 자출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전자 그 IP 부서에 가서 한 4, 5년 되었을 때 제가 표준하고 이제 인연을 맺은 것은 경험했던 것은 엠팩2 그 스탠다드 특허, 미국의 ATSC 스탠다드 특허를 등록된 특허를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슈로 등록된 날로부터 2년 이내는 미국에 리슈 출원을 할 때 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슈를 통해 가지고 스탠다드 특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화 정보 수집을 통한 뭐 특허 개발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 주체에 부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뭐냐면은 일단 특허권자의 그 디스클로저, 사전 특허 공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특허권자의 프렌드 조건에 확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렌드 조건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이제 특허권자, 라이센스를 주고 싶은 특허권자와 라이센스를 받고 싶은 포텐셜 라이센시 간에 이제 협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 특허 공개가 된다는 것은 특허권자가 사전 공개를 한다는 것은 이 계약법 하에서 우리가 본다면 계약법을 적용해 본다면은 오퍼입니다. 오퍼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벌써 제시한 거야. 예? 이제 그걸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 라이센시 입장에서 그 이후에 그 특허권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 삼 가지고 우리가 아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전 특허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 표준 특허로 인정이 안 되고 또 그 상용 제품에 적용이 안 되게끔 표준 단체가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사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렌즈 조건 확약이 필요한데, 일단 사전 공개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사전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홀드업이라고 하죠. 홀드업. 특허 매복 행위라고도 뭐 어디 서울대 교수님이 그렇게 논문에 적어놨던데, 특허 매복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해 금지 청구가 배제되게끔 그렇게 아예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뭐 오퍼를 건반원의 원칙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아예 표준 특허로 활용할 어떤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프렌드 조건을 보시면은
fair 의미는 어떤 법 절차를 정당하게 밟겠다는 그런 뜻이고, reasonable 하다는 것은 로열티 등 라이센싱 조건에 대하여 폭리를 취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non-discriminatory는 이제 비차별적으로 뭐 양 당사자가 이렇게 협상하고 계약을 할 때 제3자에 비해서 차별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렌드 조건에 위배된다면은 일단 특허권자의 사전 공개가 바로 이 정말 리저너블한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싶다는 어떤 그런 오퍼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계약법을 적용해 본다면은 어떤 실시권자의 특허 기술에 대해서 실시권을 요청하는 것, 포텐셜 라이센시가 실시권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건 acceptance. accept가 된다. 그래서 이 오퍼가 있었고 accept가 되면 이 계약이 타결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책에다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준 단체와 계약 이게 벌써 이제 이 사전 공개를 하고 프렌드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특허 기술이 표준 스펙과 정합이 되면은 이 표준 단체가 그걸 표준 특허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표준 단체와 특허권자 간에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포텐셜 라이센시는 그 서드 파티 베네피시를 해가지고 이 표준 단체와 특허권자에 대해서 어떤 그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한 이제 주요 쟁점, 여러분들 라이센스 계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라이센소 입장과 라이센시 입장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대상 범위를 보면은 가능한 한 라이센소는 이제 서브 라이센스가 없는 통상 실시권을 주고 싶어 하고, 가능한 한 지역과 범위,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기술 분야, 특허 분야뿐만 아니라,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분야까지도 제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라이센시는 좀 더, 독점적이고 전용 실시권 이런 것들 요구할 수도 있겠고, 난 익스클루시브인 경우에도 서브 라이센스가, 라이센스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제한을 없애는 거,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및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센서는 그 특허 기술이 실험실 수준의 성능 보정 또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제3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 자기는 don't care 하겠다. 그다음 특허권 침해 배제와 구제에 대해서 자기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양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기술 이런 걸 원하겠죠. 그다음에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특허 적격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정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제3자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책임을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특허권 침해 배제와 구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협상이 안 되겠죠. 협상 타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거 두 라이센소와 라이센시의 그 입장을 적절히 마사지 해가지고 중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 그것이 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문가의 역할, 그런 경험들을 아까 무슨 단체, 기관 이런 데에 매뉴얼로 쫙 아예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플랫폼화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그 플랫폼을 하에서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뭐 계량 기술도 특허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이렇게 임프루먼트 계량 기술이 나올 텐데 뭐 이것도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라이센시의 계량 기술은 자기가 그냥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어떻게 정말 욕심 많은 특허권자는 그 계량 기술의 소유권은 특허권자 라이센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라이센시는 또 반대 입장이고, 뭐 실시료 및 감사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에 자세하게 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 계약에 보면 주요 쟁점으로 보면은 이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2번을 보시면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지금 펜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발명도 이 분야에 관련된 발명도 이게 라이센스 나중에 등록되겠지만 나중에 출원되고 등록되겠지만 그것도 라이센스 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하는 것이 라이센시 입장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스 특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제품 분야, 산업 분야도 좀 포괄적으로 라이센시가 앞으로 이후에 미래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까지도 포함되게끔 해야 되겠고, 계약 기간은 컷오프 또는 페이드업 이제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라이센시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라이센시가 이 표준 특허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가 시장의 연평균 성장보다 연평균 성장률보다 앞서간다면, 더 빠르다면은 페이드업으로 계약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페이드업으로 계약하게 되면은 그 계약 기간에 지불해야 될 로열티를 그 내년도, 내후년도, 뭐 4년 뒤, 5년 뒤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내야 될 로열티를 그 현가, present value, interest, 이자 부분을 다 빼고 현가로 그냥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래의 미래의 매출액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면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가지고 매출을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급성장할 경우에는 그것이 라이센시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컷오프는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수준 또는 그거보다 좀 슬로우하게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 같으면은 컷오프로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리토리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고, 로열티 이제 지급 방법을 보면은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금을 먼저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선급금. 네. 또 그것을 이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죠. 돈을 먼저 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 자문료도 라이센서가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라이센시 입장에서는 주기 싫어하죠. 그 다음에 경상 로열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 로열티 비즈니스가 시장 연평균 성장률 수준, 그럼 그것도 좀 느릴 것 같으면은 러닝 로열티로 계산하는데, 그 매출액 대비 그 로열티 레이스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또는 제품 하나당 유닛당 얼마 이렇게, 또는 퉁쳐가지고 얼마 이렇게 픽스드 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럼섬 로열티 아까 페이드업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라이센시 입장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는데 그거 성장을 다 적용해가지고 로열티를 계속 많이 주는 것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로열티 금액 또는 로열티 레이스를 아예 캡을 딱 씌워가지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뭐 전용 실시권 계약인 경우에는 이 미니멈 로열티를 디파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라이센시가 비즈니스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로열티가 뭐 줄거나 또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로열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미니멈 로열티를 계약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딩 스케일도 이제 라이센시에게 좀 유리한 조건인데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는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열티 레이스를 좀 이렇게 단계별로 낮춰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have made라든가 have designed 이거는 라이센시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양산 능력이 내 혼자만 하는 게 부족해서 뭐 OEM으로 내 제품을 제3자를 통해서 양산하게 한다면은 have made 권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계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제3자를 통해서 용역 설계를 한다면은 have designed 계약 조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자, 뭐 그랜트백 이런 것들은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most favored provision 이거는 이제 내가 그 계약을 좀 빨리 했을 경우에 다른 제3자 눈치 보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계약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그렇게 계약서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제3자가 라이센스 계약할 때는 나보다는 더 강화된 로열티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러한 계약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로열티 지불이라는 것은 캐시를 그냥 특허권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시의 제품 원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원가 경쟁력에서 most favored 조건으로 계약한 라이센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로열티 뭐 쭉 아까 설명을 드렸고 뭐 이제 그 산출 방법을 보시면 위에 코스트 세이빙즈라는 것은 내가 R&D를 직접 하지 않고 특허권자의 특허를 실시하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R&D에 들어가는 그런 그 투자 비용만큼은 뭐 감안해서 로열티를 주겠다. 또는 profit sharing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게 잘 맞아요. LES, Licensing Executive Society International, LESI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전 세계 이제 라이센싱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막 보고서 내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특허권자는 그 라이센시의 비즈니스,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비즈니스의 이익금의 25%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적당하다. 75%는 라이센시 직접 제품 만들어서 비즈니스하는 라이센시는 75% 가져가고 특허권자한테는 25% 가져가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정말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하게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rule of thumb, 엄지손가락 쩍 들게 하는 그런 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alytical method는 이건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현금 흐름법, 뭐 여기 discounted cash flow method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뭐 산술적인 그런 계산,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 또는 조지아 퍼시픽 그 15가지 그 어떤 요건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애널리티컬 메소드에 해당되겠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소드는 아까 말씀드린 럼섬 로열티 계산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로 선거금 플러스 선거금을 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내는 경상 로열티는 좀 낮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해서 로열티를 줄이거나 아니면 로열티 프리로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그래서 초연결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초연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표준 특허가 과거에는 통신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표준 특허가 주로 나왔는데,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이 연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라이센스 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왜냐하면 표준 특허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를 들어서 표준 특허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분야, 드론 이런 분야에 지금 표준 특허가 필요한데 적용되고 있는데, IoT 이런 걸 통해서 이 크로스 라이센스 하기에는 좀 아직 역량이 부족하죠. 그런 산업에는. 그다음에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프로젝트가 진행될 어떤 완료 시점마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정도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마지막에 강의하는데 15분밖에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15분 만에 강의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로열티 줄이기. 이 라이센스 입장에서 로열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열티 베이스도 줄여야 되고 로열티 레이트도 줄여야 됩니다. 로열티 베이스를 줄이는 방법은 entire market 룰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apportionment 룰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코넬 유니버시티 vs 휴렛 패커드 이 소송에서 특허 판결에 의해서 나온 이 베이스, 로열티 베이스 계산 기준이 smallest saleable patent practicing unit. 이 단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제품을 로열티 베이스로 하자. 이거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특허 그 제품 하나에 10몇만 건의 특허가 그 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 한두 건 표준 특허 가지고 라이센스 계약 맺는데 로열티 베이스를 스마트폰 전체로 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라이센스에게 너무 불리하죠. 그 다음에 MS 윈도우에 들어가는 어떤 예를 들어 MP3 소프트웨어 MP3 코덱 디코덱 거기에 대한 표준 특허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전체 금액을 전체 그 가격을 로열티 베이스로 산정하는 것은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SSPPU를 적용하자. 그 다음에 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 표준 특허 외에 본인 특허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제3자의 특허도 이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지아 퍼시픽 15개 기준이죠. 이게 1970 몇 년도, 70년대 초인가, 1심에서 이 판결에 나온 건데, 그 판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왼쪽 테이블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리저너블 로열티를 계산하는 이 산정 기준, 이것이 표준 특허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컴플레인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vs 모토로라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좀 바꾸자. 표준 특허인 경우에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로열티 스태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특허가 너무 많을 때, 그거 특허 한 건당 우리는 표준적으로 1%야. 그러면은
10만 건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건의 표준 특허가 있다면 10,000%의 로열티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자꾸 로열티 표준 특허가 점점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자꾸 스태킹이 되는 경우에 여기 밑줄 빨간색으로 치는 경우에 그 경우는 licensee may deduct from royalty due under this agreement on such licensed product. 그 해당되는 제품, 라이센스 제품에 대해서 50% 정도 로열티를 감해 주겠다.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 전부 다 그 어떤 규정, 규칙, 가이드라인 이런 데에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권리 남용, 뭐 특허 여러 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뭐 거의 다 권리 기간이 한 60-70% 그 계약 기간 내에 60% 됐을 때 권리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딱 한 건이 살아남아 가지고 예, 계속 간다고 해서 똑같은 로열티 금액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거는 특허 권리 남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타이포 에러가 났네요.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문제가 아니고 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 침해 책임 면제 이런 것들도 그 라이센시 입장에서 넣어야 될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랜트백 이제 통상 라이센서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에 나온 걸 보면은 이런 1번부터 7번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엔타이트러스트,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바로 위법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 기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non exclusive grantback, exclusive sole grantback. 이제 sole grantback이라는 것은 익스클루시브하고 비슷한데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인 경우에는 특허권자, 그 발명한 사람도 실시 못하고 오직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시만 사용할 수 있죠. 유일하게. 그런데 소울 그랜트백은 그 계량 발명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랜트백 라이센스를 받는 그 라이센시도 두 엔티티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코오너십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아예 소유권을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소에게 어사인을 해라. 어사인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위법성이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특허권 부쟁 의무라는 것은 라이센시 입장에서 그 자기가 라이센스 받은 특허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 무효화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걸 제한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배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대법원 판례 2019년도 2월 21일 선고된 걸 보면은 전원 합의체입니다. 여기에서 부쟁 의무를 계약서에 넣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이 판결을 베이스로 해서 2021년 12월 30일 날 시행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로얄티를 좀 줄여주는 그러한 문구를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다양한 그런 분쟁 요소들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한 이런 그 문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라이센스 계약을 많이 해본 이 시장의 어떤 그런 것들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은 스탠다드 표준 특허 계약서 가지고 표준 라이센스 계약서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유럽의 특허 기관, 특허 규정 이런 게
우리가 수립하듯이 한국에도 그런 걸 수립할 때 정말 이런 저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그 규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글로벌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웃스탠딩한 그런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